설마 그런 일까지 대비합니까? 그 질문이 조롱으로 들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개막을 앞둔 코르티나 담페초 선수촌, 한쪽에 산처럼 쌓인 장비와 식량을 보며 사람들은 과잉 대응이라 웃었죠. 하지만 단 하루 뒤 100년 만에 폭설과 함께 도시의 불이 꺼졌습니다. 난방이 멈추고 주방이 침묵하던 그 밤, 오직 한 곳만이 따뜻한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우스워 보였던 준비가 가장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시청하기 전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최고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알프스 산맥 해발 2600m 야영지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컨테이너 안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 속에서 끓고 있던 건 그냥 국이 아니었어요. 제 35년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제 이름은 클레르 뒤봉입니다. 올해 58이고요. 프랑스 국영방송 F2에서 35회째 다큐멘터리 PD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요리, 미식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미슐랭 삼성 레스토랑부터 시골 빵집까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제가 2026년 2월 세계 최고 셰프 대전 취재차 스위스 알프스에 도착한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좀 특별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 요리 실력을 겨루는 거였거든요. 해발 2000m가 넘는 산악지대, 전기도 제한적이고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진짜 셰프의 기본기를 시험하는 무대였죠. 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착륙장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각국 대표팀들이 설치한 주방 텐트였습니다. 프랑스 팀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대형 천막 안에 최신형 인덕션 레인지가 6대,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번쩍번쩍 빛나고 와인 냉장고까지 완비되어 있더군요. 우리 촬영팀이 들어갔을 때 셰프장 피에르가 활짝 웃으면서 말했죠. 클레르, 어때요? 이게 프랑스의 품격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이탈리아 팀도 비슷했어요. 대형 발전기 2대를 가져와서 전력 걱정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독일 팀은 아예 조립식 주방 모듈을 공수해 왔더라고요. 벽면까지 있는 완전한 형태의 임시 레스토랑이었죠. 그런데 한국 팀 텐트를 봤을 때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민망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표준 규격 20피트 컨테이너 2개가 전부였거든요. 겉에는 군용인지 뭔지 모를 초록색 천막이 덮여 있고 옆구리에는 태극기 하나랑 대한민국이라고 한글로 쓴 팻말만 달랑 붙어 있었어요. 저게 대표팀 맞아? 촬영 감독 앙투안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죠. 저도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마치 미슐랭 레스토랑을 산 위에 옮겨놓은 것 같은데 한국은 뭐랄까 군부대 야전 취사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컨테이너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스태프가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 30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놀랍게도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F2 PD님이시죠? 김민준입니다. 저희 팀 코디네이터예요. 아, 네. 근데 이게 주방시설 전부인가요? 제 질문에 민준 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단순하게 가려고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어주더군요. 안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간결했어요. 접이식 조리대 2개, 휴대용 가스레인지 4개, 그리고 한쪽 벽면에 빼곡히 쌓인 은색 팩들. 프랑스 팀 주방의 10분의 1도 안 돼 보이는 공간이었죠. 이걸로 대회를 치르겠다고요? 네, 충분합니다. 민준 씨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들 대회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닌가? 해가 지고 저녁 6시쯤 각국 대표 셰프들이 모여서 사전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대회 본부 텐트 안에서 주최 측 심사위원이 일정을 설명했죠. 내일 아침 6시부터 3일간 경기가 진행됩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식을 준비하시고 심사위원과 현장 스태프 총 50명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프랑스 셰프장 피에르가 손을 들었어요. 전력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겁니까? 베이스캠프 발전기로 기본 전력은 공급됩니다만 날씨 변수가 있으니 각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독일 셰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옆 사람한테 뭐라고 속삭이더군요. 아마 자기들은 발전기까지 준비했으니 문제 없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한국 팀 셰프는 조용히 앉아서 메모만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인상이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박준혁이라고 했어요. 민준 씨가 나중에 귀띔해줬죠. 서울의 어느 호텔 총괄 셰프 출신인데 군대에서 취사병으로도 복무했다고. 그 말 듣고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취사병 출신이 미슐랭 셰프들이랑 겨룬다고? 이거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겠는데. 브리핑이 끝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앙투안이 카메라를 들고 한국 컨테이너 쪽을 찍으면서 말했죠. 클레르, 저기 한 컷 찍어둘까요? 나중에 대조 장면으로 쓰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찍어둬요. 아마 이틀도 못 버티고 포기하는 장면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만했죠. 제가 뭘 알았다고 그런 말을 했는지. 그날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현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프랑스 텐트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안에서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을 위한 축배였겠죠. 한국 컨테이너는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랜턴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슬쩍 들여다봤는데 박준혁 셰프와 스태프 2명이 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더군요. 은박 팩들을 종류별로 나눠서 상자에 담고 목록을 체크하고. 민준 씨가 제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상식량 체크하는 중이에요. 날씨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비상식량이요? 네. 저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합니다. 그게 저희 방식이에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단지 너무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텐트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취재 다닐 때마다 그날 느낀 점을 기록하거든요. 한국팀, 준비성은 좋으나 규모가 너무 작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보임. 셰프의 이력은 흥미롭지만 이 무대에서 군대식 접근법이 통할지 의문. 내일부터 관찰 필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죠. 내일이면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될 거고 아마 2, 3일 안에 승패가 갈릴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밤 제 35년 커리어가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걸.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아침 6시 새벽 점호 같은 분위기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국 텐트를 돌면서 첫 번째 미션을 전달했어요. 아침 식사 준비, 오전 9시까지 50인분. 메뉴는 자유지만 현지 식재료를 최소 30% 이상 사용할 것. 프랑스 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장피에르 셰프가 스태프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았어요. 인덕션 레인지 6대가 일제히 켜지고 조리대 위에 식재료가 정렬되고 환기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저희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고 있을 때 장피에르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클레르, 오늘 아침은 알프스식 브런치로 갈 겁니다. 현지 치즈를 활용한 퐁듀에 호밀빵, 그리고 스위스 전통 뮤즐리까지. 어때요? 완벽하죠? 근사하네요. 자신감이 대단하시네요. 당연하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부심을 넘어선 자만이었죠. 하지만 그럴 만도 했어요. 프랑스 팀 주방은 정말 호텔 주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거든요. 이탈리아 팀도 비슷했습니다. 파스타 머신을 돌리면서 신선한 면을 뽑아내고 토마토 소스가 보글보글 끓는 냄새가 진하게 퍼졌어요. 저는 앙투안과 함께 한국 컨테이너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문을 노크했죠. PD님, 들어오세요. 민준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안은 여전히 단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랐던 건 모든 게 이미 작동 중이라는 거였어요.
휴대용 가스레인지 4개가 동시에 불을 뿜고 있었고 박준혁 셰프와 스태프 둘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냄비에선 뭔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한쪽에선 밥이 되고 있었어요. 뭘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박준혁 셰프가 국자로 냄비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하고 밥이요. 그리고 김치, 계란말이.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그게 대회 메뉴예요? 네. 저희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프랑스는 퐁듀에 뮤즐리, 이탈리아는 신선한 파스타를 준비하는데 한국은 된장찌개요? 이건 뭐 대회를 포기한 건가 싶었죠. 앙투안이 제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거 방송 타면 안 되겠는데요. 너무 초라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를 끄려는데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가지만 보시고 가세요. 그가 컨테이너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플라스틱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투명한 뚜껑 너머로 은색 팩들이 빼곡히 들어있더군요. 이게 뭔가요? 비상식량입니다. 레토르트밥, 즉석국, 발열팩. 총 300인분 정도 확보했어요. 300인분이요? 대회 기간이 3일인데? 네. 저희는 늘 3배수로 준비합니다. 군대에서 배운 원칙이에요. 예상 소요량의 3배를 확보하는 게 기본이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3일짜리 대회에 300인분이라니. 이건 과한 게 아니라 거의 강박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긴 스위스예요. 보급에 문제가 있을 리 없잖아요. 박준혁 셰프가 국자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진지했어요. 피디님, 저는 73년생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전쟁을 겪으셨죠. 그분한테 들었어요.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배고픔입니다. 총알보다 무서운 게 굶주림이에요. 먹을 게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없으면 무너져요. 그 말에 컨테이너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어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배고픔이 생존의 문제라는 걸 몸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준 씨가 분위기를 풀려는 듯 웃으면서 말했죠. 뭐 안 쓰면 다행이고요. 쓰면 다행이고. 저희는 그냥 마음이 편한 쪽을 택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비상 상황이 뭐가 있겠어? 여긴 스위스의 관광지인데. 오전 9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팀의 퐁듀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녹인 치즈가 부드럽게 호밀빵에 감기고 현지 와인과의 조화도 완벽했죠. 심사위원들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탈리아 팀의 파스타도 훌륭했어요. 신선한 면발에 토마토 소스가 어우러진 맛이 정말 일품이었죠. 한국 팀 차례가 됐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김치, 계란말이. 심사위원들이 테이블을 보면서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스위스 출신 심사위원이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속삭이는 게 들렸죠. 이게 경쟁 메뉴인가? 하지만 맛을 보고 나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뜬 프랑스 출신 심사위원의 얼굴이 묘하게 변하더군요. 이거 깊이가 있네요. 밥 위에 김치를 얹어서 먹은 독일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하지만 영양 균형이 완벽합니다. 점수는 나쁘지 않았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 약간 낮았지만 중위권은 유지했죠. 점심 미션이 발표됐습니다. 정오까지 50인분, 현지 식재료 50% 사용. 프랑스 팀이 다시 화려하게 움직였어요. 송아지 고기를 손질하고 허브 소스를 만들고 감자 요리를 준비했죠. 주방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한국 팀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나물 반찬을 준비하더군요. 역시나 단출했죠. 오후 2시쯤 날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거세졌어요. 기상 담당 스태프가 긴급 공지를 했죠. 폭설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후 5시부터 내일 오전까지 눈이 많이 올 예정입니다. 모든 팀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팀 스태프가 발전기를 점검했어요.
이탈리아 팀은 텐트 고정줄을 보강했죠. 독일 팀은 추가 연료를 확보했고요. 한국 컨테이너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다시 찾아갔어요. 폭설 대비는 하고 계세요? 민준 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죠. 이미 다 돼 있어요. 컨테이너는 폭설에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구석에 쌓인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비상식량도 있고요. 설마 그걸 쓸 일이 있겠어요? 글쎄요. 안 쓰면 다행이고 쓰면 그것도 다행이고 같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폭설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하얀 눈송이가 날리는 정도였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세졌습니다. 오후 6시쯤 눈이 정말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텐트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보일 정도였죠. 앙투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클레르,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요. 여긴 스위스예요. 폭설쯤이야 익숙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 불안했습니다. 베이스캠프 발전기 소리가 점점 불안정하게 들렸거든요. 오후 8시. 갑자기 불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꺼졌죠. 정전이었습니다. 텐트 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고 여기저기서 랜턴 찾는 소리가 들렸죠. 앙투안이 헤드랜턴을 켜면서 말했습니다. 클레르, 발전기가 나간 것 같아요. 저는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쳤죠. 프랑스 팀 텐트도, 이탈리아 팀 텐트도, 독일 팀 텐트도 모두 깜깜했습니다. 인덕션도, 냉장고도, 환기 시스템도 전부 멈춰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였어요. 정전이 된 지 10분쯤 지났을 때 베이스 캠프는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팀 텐트에서 장 피에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발전기가 왜 안 돌아가는 거야? 당장 고쳐. 셰프님, 눈 때문에 접근을 못하겠습니다. 발전기실 문이 눈에 파묻혔어요. 이탈리아 팀도 마찬가지였죠. 독일 팀이 가져온 대형 발전기도 소용없었어요.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과부하로 전체 전력망이 붕괴된 거였거든요. 저는 앙투안과 함께 프랑스 팀 텐트로 달려갔습니다. 안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인덕션 레인지는 당연히 작동을 멈췄고 냉장고 안의 식재료들은 이미 미지근해지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는 환기 시스템이었어요. 전기로 작동하는 환풍기가 멈추면서 텐트 안에서는 가스레인지조차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때문에요. 장피에르가 조리대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스위스에서 이런 일이? 이건 대회 운영 실패야. 스태프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셰프님,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복구까지 최소 12시간 걸린답니다. 폭설이 너무 심해서. 12시간? 그럼 내일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멍하니 서 있었죠. 저는 텐트를 나왔어요. 다른 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 셰프가 스태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독일 팀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영국 팀 텐트에서는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까지 들렸죠. 눈보라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시야는 거의 0m에 가까웠고 바람은 텐트를 찢어버릴 것처럼 휘몰아쳤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였어요. 불빛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켜져 있었죠.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컨테이너 문틈으로 김이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따뜻한 수증기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피디님, 들어오세요. 밖에 오래 계시면 위험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따뜻했어요. 휴대용 가스 히터가 한쪽 구석에서 작동하고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선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박준혁 셰프가 국자로 냄비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된장국이에요. 곧 끓을 겁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물었어요. 어떻게?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컨테이너 바깥쪽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전기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가스레인지, 가스 히터, 전부 독립형이에요. 발전기가 나가든 말든 상관없죠. 그래도 냉장 식재료는요? 냉장 식재료를 안 씁니다. 전부 상온 보관 가능한 것들로 준비했어요. 된장, 고추장, 쌀, 건어물, 김치. 그리고 그가 구석의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비상식량이요. 제가 아침에 봤던 그 은색 팩들이었어요. 박준혁 셰프가 상자에서 팩 하나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비닐 안에 하얀 밥이 담겨 있었고 그 밑에 얇은 발열팩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전투식량입니다. 정확히는 발열팩밥. 물만 있으면 15분 안에 뜨끈한 밥이 완성돼요. 물만요? 네. 발열팩에 물을 부으면 화학 반응으로 열이 나거든요. 불도 전기도 필요 없어요. 민준 씨가 시연을 해줬습니다. 발열팩을 개봉하고 물 200ml를 부었죠. 순간 지지직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20도짜리 찬물이 6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15분 뒤면 밥이 뜨끈하게 익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었어요. 전쟁터에서, 재난 현장에서, 전기도 가스도 없는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이었죠. 박준혁 셰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디님, 저희는 화려한 요리를 만들 줄 몰라요. 미슐랭 스타도 없고 유명한 레스토랑 출신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뭔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요.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한국팀. 한국팀 계세요? 민준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팀 스태프가 눈을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셰프님이 쓰러지셨어요. 우리는 급히 프랑스 텐트로 달려갔습니다. 장피에르가 조리대에 기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저혈당입니다. 박준혁 셰프가 즉시 판단했어요. 스태프분 당 떨어졌어요. 뭔가 먹어야 해요. 하지만 전기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박준혁 셰프가 가지고 온 배낭에서 초코바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서 장피에르에게 건넸죠. 천천히 드세요. 곧 나아질 겁니다. 장피에르가 떨리는 손으로 초코바를 받아 먹었어요. 5분쯤 지나자 안색이 조금 돌아왔죠.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박준혁 셰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셰프님, 오늘 밤은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을 위해서 체력을 아껴야 해요. 하지만 내일 아침 식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민준 씨가 나섰습니다. 저희 비상식량 나눠드릴게요. 50인분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프랑스 팀 스태프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자존심이 상한 표정들이었죠. 하지만 장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건 더 이상 요리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폭설은 새벽 4시까지 계속됐어요. 텐트 밖에 쌓인 눈이 허리 높이까지 올라왔죠.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게 정말 요리 대회가 맞나? 아니면 생존 훈련인가? 새벽 5시쯤 눈이 그쳤습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세상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베이스캠프 본부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력 복구 완료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랑스 텐트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장피에르가 스태프들에게 소리쳤죠. 다들 준비해. 우리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야. 이탈리아 팀도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독일 팀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두들 기운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전기만 들어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전 6시 전력이 복구됐어요. 프랑스 팀이 인덕션을 켰는데 문제가 생겼죠. 이상해. 화력이 안 올라가요. 냉장고 온도도 이상해요. 마이너스 18도까지 안 내려가요. 밤새 정전으로 인해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냉장고 안에 식재료 대부분이 상했고 정밀 조리 기구들은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이탈리아 팀은 더 심각했습니다. 파스타 머신 모터가 얼었다가 녹으면서 고장이 났고 신선한 토마토는 전부 얼어서 쓸 수 없게 됐죠. 독일 팀도 비슷했어요. 조립식 주방 모듈의 배관이 동파됐고 오븐 온도 센서가 망가졌어요. 장피에르가 조리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우리는 최고의 장비를 가져왔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좌절이 가득했어요. 바로 그때 한국 컨테이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그쪽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박준혁 셰프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국이 끓고 밥이 되고 반찬이 준비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셰프님, 다른 팀들은 다 장비가 고장났는데 괜찮으세요? 박준혁 셰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고장날 게 없었어요. 가스레인지는 가스만 있으면 되고 식재료는 전부 상온 보관이니까요. 민준 씨가 덧붙였죠. 복잡한 게 많으면 고장날 것도 많아요. 저희는 단순하게 갔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가 머릿속에서 번쩍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화려함의 경쟁도 아니었죠. 이건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프랑스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서 완벽한 요리를 추구했어요. 하지만 환경이 무너지자 모든 게 무너졌죠. 한국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환경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전 9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팀은 간신히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인덕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복잡한 요리를 할 수 없었거든요. 이탈리아 팀은 통조림 토마토로 급조한 소스를 내놨고요. 독일 팀은 빵과 치즈만 냈습니다. 한국 팀은 여전히 된장찌개와 밥, 김치, 계란말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팀, 이틀 연속 안정적인 퀄리티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수판이 바뀌었어요. 한국 팀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프랑스 텐트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장피에르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컨테이너를 찍었어요. 박준혁 셰프는 여전히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1위가 됐든 꼴찌가 됐든 상관없다는 듯이. 민준 씨가 제 옆으로 왔어요. PD님, 저희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화려한 건 쉽게 부서진다. 단순한 건 오래간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틀째 밤 각국 텐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팀은 조용했어요. 장피에르가 텐트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스태프들도 지쳐 보였고요. 이탈리아 셰프는 본부에 항해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야. 장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본부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자연재해는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게 이 대회의 취지입니다. 독일 팀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포기할지 말지 논의 중이었죠. 저는 그 모든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컨테이너로 갔어요. 안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박준혁 셰프가 내일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스태프 2명은 식재료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죠. 박준혁 셰프가 국자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런데 왜 표정이 저렇게 평온하세요? PD님,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힘들다고 소리치면 더 힘들어져요. 조용히 하던 일을 계속하면 그게 견디는 힘이 돼요. 민준 씨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했죠.
불평할 시간에 벽돌 하나라도 더 쌓았대요. 박준혁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분들은 화려한 걸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걸 만들었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장 피에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장 피에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박 셰프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비상식량, 단순한 장비, 모든 게 마치 전쟁터에 가는 것처럼. 박준혁 셰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장 셰프님, 저는 73년생이에요. 제 아버지는 6.25 때 15살이었죠. 아버지가 제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위기에서 무너진다고.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10번째 위기에서도 서 있다고요. 장 피에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만했습니다. 최고의 장비가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장비는 중요해요. 하지만 장비에 의존하면 안 되죠. 그럼 뭘 믿어야 합니까? 박준혁 셰프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제일 강한 장비예요. 장 피에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날 밤 11시쯤 각국 대표들이 하나둘씩 한국 컨테이너로 모였습니다. 이탈리아 셰프도 왔고 독일 셰프도 왔어요. 영국, 스페인, 일본 셰프들까지. 모두가 조용히 앉아서 박준혁 셰프가 끓인 된장국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서 서로의 얼굴을 봤죠. 이탈리아 셰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셰프, 한 가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 단순한 재료로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을 내는 겁니까? 박준혁 셰프가 웃었어요. 시간이에요. 된장은 3년 묵은 거예요. 급하게 만든 소스보다 천천히 익힌 장이 더 깊은 맛을 내죠. 독일 셰프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의 비결은 기다림이라는 겁니까? 네.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한국 요리의 핵심이에요. 김치도 삭혀야 맛있고 장도 묵혀야 깊어지죠. 일본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인생도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컨테이너 안 작은 랜턴 불빛 아래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둘러앉아서 소박한 된장국을 나눠 먹는 모습. 이건 더 이상 경쟁이 아니었어요. 배움이었죠. 앙투안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클레르, 이거 방송 나가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 대회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의 기록이었어요. 셋째 날 아침, 마지막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본부에서 최종 미션이 발표됐어요. 오늘은 자유주제입니다. 각 팀이 생각하는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십시오. 시간은 4시간 50인분 준비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팀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장 피에르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죠. 우리는 프랑스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남은 식재료를 전부 꺼냈어요. 비록 신선도가 떨어지고 장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한 거였죠. 이탈리아 팀도 마찬가지였어요. 파스타 머신이 고장났지만 손으로 직접 면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팀은 오븐 없이 만들 수 있는 요리를 고민했고요. 모두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움직였습니다. 한국 컨테이너는 조용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준혁 셰프가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걸 해봅시다. 특별한 거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것. 민준 씨가 물었죠. 뭔데요, 셰프님? 박준혁 셰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눔이요. 나눔이요?
네. 오늘은 우리만의 요리를 내지 않을 겁니다. 다른 팀들을 도울 거예요. 스태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셰프님, 그럼 우리 점수는요?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대회에서 제가 배운 게 있거든요. 뭔데요? 요리사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화려한 음식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느냐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준혁 셰프가 컨테이너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프랑스 텐트로 걸어갔죠. 장 셰프님. 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희 식재료 나눠드릴 수 있어요. 장 피에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저희는 단순한 걸 만들 거니까 식재료가 많이 안 들어요. 박준혁 셰프가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 양념들이 들어있었죠. 이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폭설 이후로 보급이 끊겼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해 둔 거예요. 냉장 보관 필요 없는 것들로요. 장피에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왜?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경쟁자인데. 박준혁 셰프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장 셰프님, 저는 어제 배웠어요. 당신이 얼마나 요리를 사랑하는지.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재료 없이 마지막 무대를 망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장 피에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혁 셰프는 이탈리아 팀에도 독일 팀에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필요한 식재료가 있으면 나눠주겠다고. 처음에는 다들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둘씩 받아들였죠. 이탈리아 팀은 신선한 토마토를 받았고 독일 팀은 향신료를 받았어요. 오전 10시 조리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팀은 한국에서 받은 재료로 근사한 스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장피에르의 손놀림이 살아났죠. 이탈리아 팀은 신선한 토마토로 정성껏 소스를 끓였고요. 독일 팀도 향신료를 활용해서 풍미 깊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은 여전히 단순했어요.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거기에 제육볶음 하나를 추가했죠. 오후 2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팀의 스튜는 정말 훌륭했어요. 심사위원들이 감탄했죠. 역시 프랑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퀄리티를 유지하다니. 이탈리아 팀의 파스타도 찬사를 받았어요. 독일 팀의 요리도 마찬가지였고요. 한국 팀 차례가 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상을 봤을 때 표정이 묘했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박준혁 셰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맛을 봤어요. 한 명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박 셰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팀들에 비해 화려함이 떨어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 음식에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진심이랄까요? 다른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이 음식은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는 음식이에요. 박준혁 셰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최종 점수가 발표됐어요. 1위 프랑스, 2위 이탈리아, 3위 한국. 한국 팀은 1위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실망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장 피에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트로피를 들고 말했어요. 이 트로피는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박준혁 셰프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박준혁 셰프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에게서 배웠습니다. 요리사의 진짜 가치가 뭔지. 컨테이너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사위원장이 긴급 소집을 요청했어요. 모든 팀 대표는 본부 텐트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카메라를 들고 따라갔죠. 본부 텐트 안에는 심사위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심사위원단은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죠. 이번 대회의 진짜 우승자는 따로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피에르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점수는 이미 나왔잖습니까? 맞습니다. 점수는 프랑스 팀이 1위였어요. 하지만 이 대회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 대회는 극한 환경에서의 조리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다른 심사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3일 동안 지켜봤습니다. 정전이 됐을 때, 장비가 고장났을 때, 식재료가 부족했을 때, 각 팀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요. 심사위원장이 박준혁 셰프를 바라봤어요. 박준혁 셰프님, 당신 팀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을 도왔죠. 그게 진짜 요리사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심사위원장이 일어섰어요. 할 일을 한다. 그게 프로입니다.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는 새로운 트로피를 꺼냈습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특별상, 최우수 생존 조리상. 박준혁 셰프님께 드립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제일 크게 박수친 사람은 장피에르였습니다. 박준혁 셰프가 트로피를 받으러 앞으로 나갔어요. 심사위원장이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강한 건 화려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라고. 부서지지 않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요. 박준혁 셰프가 트로피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제 아버지 세대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만든 분들. 그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단순하게, 묵묵히 포기하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들은 화려한 걸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죠. 저는 그냥 그 정신을 요리에 담았을 뿐입니다. 텐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정신이었어요.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던 나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사람들. 화려하지 않아도 단순해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들. 그 정신이 지금 알프스 산맥 한복판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피에르가 박준혁 셰프 앞으로 다가왔어요. 박 셰프님, 한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진 겁니까? 박준혁 셰프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에요.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였죠. 그래서 배웠어요. 화려한 건 사치고 단순한 게 생존이라는 걸요. 장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왜 비상식량을 300인분이나 준비했는지, 왜 단순한 장비만 가져왔는지. 그게 다 생존의 지혜였군요.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피로 배운 지혜예요. 그날 저녁 폐막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셰프들이 함께 요리를 만들었어요. 프랑스의 소스, 이탈리아의 파스타, 독일의 빵, 그리고 한국의 김치와 된장. 모든 게 섞였지만 조화로웠어요. 만찬이 끝나고 저는 박준혁 셰프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셰프님, 솔직히 궁금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요. 저는 그냥 준비했을 뿐이에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요. 그게 우연히 들어맞은 거죠.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준혁 셰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PD님, 우연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파리 F2 방송국 편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찍은 영상을 다시 보면서 최종 편집을 하고 있었죠. 화면 속에는 눈보라치는 알프스가 보였어요. 그리고 작은 컨테이너 안에서 묵묵히 국을 끓이는 박준혁 셰프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편집 감독 마르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클레르, 이거 요리 프로그램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요리 이상의 뭔가가 담겨 있어요. 철학이랄까, 정신이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편집을 마치고 저는 최종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우리는 미식을 촬영하러 알프스에 갔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프랑스 텐트가 나왔어요. 우리는 최고의 셰프들이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담으려 했죠. 이탈리아 팀의 파스타 머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의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폭설 장면이 지나갔어요. 정전이 됐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것은 쉽게 부서진다는 것을요. 어둠 속에 잠긴 텐트들이 보였죠. 그리고 한 줄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의 불빛이 화면에 떴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박준혁 셰프가 국을 끓이는 모습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강한 건 화려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라고. 부서지지 않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요. 장피에르가 무릎 꿇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5년 경력의 PD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요. 제가 컨테이너 안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70년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의 정신이 담겨 있었죠. 박준혁 셰프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화면이 서울의 야경으로 바뀌었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흑백 사진 속 폐허가 된 서울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현대의 번화한 서울거리가 나왔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화려한 전략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박준혁 셰프가 비상식량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했어요. 묵묵히 자기 일을 했죠. 화려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만찬에서 각국 셰프들이 함께 웃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눴습니다. 자기들이 어려울 때도 남을 도왔죠.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화면이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생존은 화려함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박준혁 셰프가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이 클로즈업 됐어요. 그리고 진짜 승리는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서 있는 거라는 것을요. 마지막 장면은 눈 덮인 알프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은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녹음을 마치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마르크가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해요, 클레르. 이건 방송 나가면 대박 날 거예요. 그런가요? 확신해요. 이건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건 다큐멘터리예요. 인간에 대한, 생존에 대한, 그리고 희망에 대한요. 일주일 뒤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프랑스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죠. 눈물 흘리면서 봤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알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저도 단순하게 살아야겠어요.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방송을 내보내고 싶다고. 한 달 뒤 저는 박준혁 셰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셰프님, 프로그램이 유럽 전역에서 방송됐어요.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어요. PD님,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의 정신이 세계에 전해졌다니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진짜 감동은 화려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한 데서 온다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가끔 그 영상을 다시 봅니다. 눈보라 속에서 빛나던 작은 컨테이너. 그 안에서 묵묵히 국을 끓이던 사람들. 그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 단순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생존이고 승리고 인생이라는 것을요. 영상이 좋았다면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최고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